서울권 김광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모퉁이에 섬처럼 예쁘게 담겨진 개발 제한구역. 홍제동 뒷산에는 꿩들이 산다. 가을날 아침이면 창기가 우짖고 까투리는 저마다 꽁병아리를 데리고 언덕길 쓰레기터에 내려와 콩나물 대가리나 멸치 꽁다리를 주워 먹는다. 지하철 공사로 혼잡한 아스팔트 길을 건너 바로 맞은쪽 인왕산이나 안산으로 날아갈 수 없어. 이 삭막한 돌산에 갇혀버린 꿩들은 서울 시민들처럼 갑갑하게 시내에서 산다. 자, 그러면 도시민의, 특히 서울 시민들의 그 혼잡한 삶을 꿩을 소재로 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시를 썼죠. 그럼 이 시는 어떨까요? 들새들 김영원. 들새 한 마리 들녘 걸떠나 지랑풀 밑을 돌아 시멘트 담벼락 밑에 왔다. 깃털 구름 속에서 딱딱한 돌 밑에 기어들어와 안개 자욱한 시멘트 공간의 아침을 맞는다. 더 많은 들새들이 날아들어 옹기종기 그들의 둥지를 튼 곳, 이곳 시멘트 숲속.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안개와 아침놀과 날개 잡은 들새들, 오손도손 따스함이 있으니. 앞에서는 그 서울 시민들이 그 답답한 삶을 얘기했죠. 근데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우리들 하나하나는 들새들이었죠. 들새들이었던 지랑풀 밑을 돌아 시멘트 담벼락이 밑에서 이렇게 날아왔지요. 그래가 안개자욱한 시멘트 공간의 아침을 맞으면서 더 많은 들새들이 날아들어 옹기종기 그들이 둥지를 튼 곳, 이곳 시멘트 숲속. 그렇지만 여기에 적응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개와 아침놀과 날개 접은 들새들, 오손도손 따스함이 있으니. 저는 이제 그렇게 써봤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김관준 선생님은 좀 좀 처량하지요? 와서 고생스럽게 그 멸치 꽁다리하고 콩나물 대가리나 이렇게 주워 먹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서울 시민들. 서울 시민들처럼 갑갑하게 꽁들이 산다고 그랬고, 저는 우리 들새들이 날아들어서 비록 시멘트 숲속이지만 거기서 서로 오손도손 따스함이 있으니 나는 여기 온 걸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김광교 선생님의 서울권을 그걸 읽고
그게 이렇게 대조시켜서 쓴 게 아니고 저는 저대로 쓰고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이제 차이가 나서 이렇게 한번 대조시켜 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한번 써보세요. 서울권, 서울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서울 비둘기로 체육관 대통령 뽑을 때 그리스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사와가지고 새끼들이 여기서 번져서 여기저기 천대받고 살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기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아침도 제가 이렇게 거리를 걷다가 봤는데 술 잔뜩 먹고 그러고 거기 여기다 전 붙이고 거기 저다 전 붙이고 그러면은 비둘기들이 이제 그 이튿날 새벽에 와서 이제 그거 찍어 먹느라고 야단이죠. 서로 다투면서. 뭐 영양가는 충분하겠지요. 맛있는 닭발에다 뭐다. 근데 많이 먹으면 비둘기도 취할 테지요. 자, 그런 상상을 해가지고 서울 비둘기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지? 써서 이것처럼 쓰든지 드세들처럼 쓰든지 아니면 김광교 선생님처럼 서울 비둘기를 해서 이렇게 너무 괴로움이 많고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널려있는 술 먹은 사람들이 전 붙여놓은 데서 먹고 나면 취해서 대낮에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두 패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써보세요. 서울광 대신 서울 비둘기 써서 올리시면 좋죠. 드세들 대신 서울 비둘기 뭐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오늘은 이제 늘 해왔던 걸로 넉부약 한번 생각해 보죠. 3억을 가로지르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3억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여행 중에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중이었다. 지친 데다가 마실 물마저 떨어져 최악의 상황에 처해졌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걷지 못하겠어요. 어차피 죽을 거 여기서 편하게 죽기로 해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난 아버지는 주저앉으려는 아들의 손을 잡고 타일렀다. 편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것하고 죽을 힘을 다해 걷는 데까지 걷는 것하고 어떻게 다를까? 어차피 물도 떨어지고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건 아니지. 여기서 죽음을 기다린다면 100% 죽는 것이지만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단다. 아버지의 설득에 아들은 죽을 힘을 다해 걷고 또 걸었다. 거의 쓰러질 즈음쯤 그들 앞에 묘지들이 나타났다. 아들이 걸음을 세우고 말했다. 이 사람들도 결국은 여기쯤에서 목이 말라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들이 말하자 아버지가 정색을 하며 받았다. 무슨 소리니?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근방 어딘가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란다. 아버지는 쓰러지는 아들을 붙여가고 걷고 또 걸었다. 마침내 저만큼의 오아시스와 동네가 펼쳐졌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인디안들의 저는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또 그들이 이게 자주 써먹는다는 그 격언을 좋아하는데, 비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라. 그래서 끝내 기우제를 지내고 하다 보면 비가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올 때까지 지내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되기 마련이거든요. 지혜가 생기고 거기서 그 경험도 축적되고 그래가지고 성공하기 마련이죠. 긍정적 사고는 이제 플러스 사고라고 해가지고 이왕 살려면은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럴 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좋죠. 그죠? 한 번씩 아이들에게나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에게도 한번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소재 선택하기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소재 선택. 시를 쓰려면 시 창작의 동기를 만들어주는 소재의 선택이 우선이다. 그렇다고 소재의 선택이 특별하거나 하거나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일상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일체의 사물이 모두 시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일체의 사물, 모든 건 다 시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라는 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정서를 바탕으로 쓴 시를 예를 든다면은 시 소재 가운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정서를 바탕으로 한 시가 서정시일지인데, 서정시는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출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인수가 많다.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시라는 거죠. 아, 슬프다, 기쁘다.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게 있었을까, 감탄, 뭐 이런 게 다 정서를 바탕으로 쓴 시지요. 은수저, 김간규 승견.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밥상에 애기가 없다. 애기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먼 들길을 애기가 간다. 맨발 벗은 애기가 울면서 간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림자마저 어른거린다. 자, 아들을 잃은 김광균 선생님이 쓴 시지요. 아기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한 시다. 여기서 은수저는 아기를 상징한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비통한 심경을 간결하게 절제한 표현이라서 더욱 감동을 준다. 이렇도록 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고 느낀 점을 소재로 쓴다. 김현승의 눈물을 하나 더 예로 들어봅시다. 덜어놓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나의 마음,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약간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는데, 자, 인간의 슬픔이 종교적인 승화를 노래하는 시이다. 김관리 시와 같이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시인데, 똑같은 상황에서 두 시인의 노래는 이렇게 다를 수 있지요. 이어서 정정의 유리창을 감상해보자. 이 시 또한 아들을 잃고 나서 그 비통을 노래한 시이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려오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은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월간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어둠과 유리창 앞에 서서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그리는 글이다. 시인 29세 때 쓴 글로 자식 잃은 비통함을 주제로 하였으면서도 절제된 언어와 시적 형상으로 객관화했다라고 이렇게 평이 되는데, 자, 그럼 김강률 선생님은 쉽죠. 이렇게 그냥 대본에 이렇게 머리에 싹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김현승 선생의 눈물 같은 건 좀 두 번, 세 번 읽어야 되겠죠? 약간 좀 깊어서 그렇죠? 또 그 중간쯤에서 여기 또 그 정지용 선생님의 유리창, 이건 좀 빨리 와 닿기도 하고 어떤 건 좀 두 번, 세 번 생각할 그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시인마다 다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를 쓰는데 어떤 시가 가장 좋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대답은 간단해요. 자, 우리가 노래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올드 팝송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가곡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성가, 찬송가만 좋아하는 분들 있지요. 어떤 분들은 뽕짝, 막 흔들어대고 막 춤추는 뽕짝을 좋아하고, 그죠?
그런데 어떤 음악이 좋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오페라 같은 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오페라 그것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곡으로는 다 외우는데 말을 못 알아듣지만 하여튼 곡이 좋아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읽으면서 약간 뽕짝 냄새가 나는 그런 시를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곡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신나게 노는 어떤 마당에서는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그런 가곡 또 특별한 행사에서만 쓰는 찬송가나 또는 성가는 또 보편성이 없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형식대로 쓰면 돼요. 자기 냄새, 자기에 맞는 옷이 있고 자기에 맞는 음조, 성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가늘고 높아서 높은 음을 잘 내고 그 대신 낮은 음은 못 내고 어떤 사람은 또 바리톤 목소리로 낮은 음성은 잘 내는데 높은 음은 안 나고 그러면 자기 성조에 맞춰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저같이 이렇게 목소리가 굵은 사람이 높은 음을 낸다 그러면 음이 찢어져 버리죠. 그리고 괴상한 소리가 나기 마련이죠. 이게 제게 맞는 음주가 있다는 얘기죠. 옷도 제게 맞는 옷이 있듯이 선생님들도 쓰실 때 자기가 맞는 시를 쓰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 그러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현실을 바탕으로 쓴 시. 아까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서를 바탕으로 쓴 시가 있는데 정서를 바탕으로 시도 이렇게 다루고 그 다음에 현실을 바탕으로 쓴 시. 정서를 바탕으로 쓴 시를 따지고 보면 현실을 생활해서 느끼는 감정이기 마련인데 그래서 정서를 바탕으로 쓴 시도 현실을 바탕으로 쓴 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구분을 분명히 할 수는 없다. 다만 작가가 현실과 정서 중에서 어느 쪽에 관심이 더 있느냐에 따라 구별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엄마가 삼그 노래는 동요죠. 동요 근데 어른들도 부르면 가슴이 촉촉하니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나의 살던 고향 꼭 동요라고 할 수가 없죠. 시도 마찬가지죠. 이건 동요니까 애들만 불러야 된다. 이건 나그네 서름이니까 이건 그 어른들만 불러야 된다. 이런 게 없죠. 아이들이 나그네 서름 부르는데 기가 막히는 걸 봤거든요. 자, 의자 조병화. 지금 어둠에 좀 아침을 멀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지요.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지요.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 지금 어둠에쯤 아침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묵은 의자를 우리는 비워줘야 되겠지요? 우리가 그 대신 우리가 놀던 멍석을 좀 깨끗이 청소해주고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은 깨진 유리병이나 이런 거 있으면 치워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멍석에서 떠나가겠지요. 그래야 이제 후손들이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놀겠지요. 그게 이제 우리 여기 전시대들이 해야 될 일이겠지요. 의자도 마찬가지. 의자도 누군가 이제 앉아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면은 우리는 비워줘야 되겠죠. 여기는 정치가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농망 들려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이제 어둠에쯤 어린 정치가가 오니 이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싹 떠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고 하여튼 어른이 되면은 세 가지를 한다는 거 앞에서 한번 얘기했나 모르지만 첫째는 어떤 일이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저도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수입도 없이 그냥 하는 건데 이것도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제가 아이들 논술서부터 저 자신이 글을 썼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 그걸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그러려고 해서 이게 동영상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듣다 보면 또 자기에게 필요한 뭐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라. 그 다음에 뭔가 배워라. 저도 이걸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처음에 동영상 강의할 때는 좀 어색한 점이 많았고 그랬는데 차츰 좋아지지요. 그러고 배우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어른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떤 일을 해라. 모범이 될 수 있는 행동을 보여라. 그게 바로 의자를 비워주고 그리고 멍석을 우리가 놀던 멍석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쟤들이 놀도록 이렇게 비켜주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워라. 그 다음에 일하라. 그 다음에 어른으로서 모범이 되는 어떤 행동을 해봐라. 제대로 실천을 못하지만 생각하는 것 자체만도 보람이 있고 이쁘지요. 그 삶이.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는 이미 4,000년 전에도 있어 왔다는 것이 로제트서기에 쓰여 있다. 이게 이제 그 나폴레옹 군대가 에집트에 갔다가 노제트라는 그 동네에서 어떤 석판 하나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옛날 고시대에 쓴 그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나가는 거지요. 해석하는 거 보니까 어느 왕들이 지적 그런 게 많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새 애들은 좀 속되는 말로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어서 흉년이 들고 전쟁이 한번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0년 됐는데 4,000년 전에도 아이들은 역시 어른이 볼 때는 싸가지가 없고 말도 안 듣고 퍼덕거리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랬지.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냥 마찬가지로 어린이는 도전적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거죠. 그걸 이해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죠. 그게 로제트 석이라고 한답니다. 따라서 세대 간의 갈등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 문제를 풀면서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조병화 시인이 의자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실천하면 된다. 즉 세대 교체의 필연성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관점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보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자라는 공간을 매개로 구체적인 어느 분이 신세에 있는 나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마음 자세이다. 그 이상재 선생님이라고 외정 때 일제 강점기 때 대단히 활약하신 분이 있는데 그 아시는 분 있겠지요? 이상재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유머 강국도 충분하고 그리고 대가 세신 분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상당히 존경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냥 싫어했던 분인데 이분이 YMCA 최초 그 회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서 일주일 동안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의 그 압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지요, 그죠? 다음에 식민지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프어서 일주일 동안 앓으면서 이거를 어떡하나 이놈들 제대로 일을 해낼래나 내가 없으니까 보나마나 엉망일 거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그리고서 이제 일주일 후에 나와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자신이 있을 때보다 더 일을 잘해놓고 잘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이런 거지. 우리가 자리를 안 내놓고 버티고 있다는 건 후손들에게 자리를 안 준다는 건 그야말로
노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정치가들한테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자, 관념으로 바탕으로 쓴 시다 있지요. 정서로부터 쓴 지, 현실, 그 다음에 관념. 우리 정신적인 크게 나누면 우연에 좌우되는 초논리의 차원인 정서적 영역과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관념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관념으로 직접 시에 노출하면 예술성이 떨어지며 주제 자체도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으므로 관념적인 소재일수록 문학적 형상화 과정이 필수하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문학적 형상화 과정이 필수. 박람수.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 터에서나 속삭이도 서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한 줄도 모르면서. 보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내지 않는다. 보수는 순수를 향해 한 덩이 납으로 겨냥한다. 그러나 갈망하던 순수가 아니라 매양 쏠 때마다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순수를 갈망하는 그의 행동은 파괴일 뿐 결코 순수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시인은 순수란 결코 인위적인 어떤 의도나 인식이 개입돼서는 얻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제일 무서운 게 그래서 종교 원리주의자들이지요. 와, 무섭지요. 그걸 순수라고 따지는 순수라고 따지는데 그 순수라고 이미 얘기하면 그건 순수를 잃었다는 거죠. 그죠? 순수를 해서 화살을 쏘면은 피를 흘리는 한 마리 새에 지나지 않는다. 저건 순수하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순수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이 욕망하는 순수를 인위적으로 휘뚜어려 한다면 결국 순수를 파괴하고 만드는 역사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시에서 우리는 사랑이란 순수 같은 관념으로 소재를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전체에서 관념화가 차지하는 무게는 크지 않는데 이것은 새, 보소, 납덩이 같은 보조관념으로 관념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문학으로서의 그 자리매김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관념으로 된 관념을 바탕으로 쓴 시는 잘못 쓰면은 그야말로 관념적인 어떤 부르짖음이나 아니면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걸로 갈 수 있죠. 오늘은 크게 정서적인 시,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시, 관념적인 시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쓰는 것은 정서적인 시지요. 시고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관념적인 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서 쓰려면은 평가를 받으려면은 관념하고 시하고는 대조적이니까 받으려면은 상당한 어떤 노력? 어떤 재능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21강에서 뵙겠습니다.